무너진다! 쨍한 목소리의 외침과 함께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철근이 휘어지고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속에서 태수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철근 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쏟아지는 잔해 속 낡은 군화가 끝내 버티듯 버둥거렸습니다. 과연 그날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공기엔 콘크리트 분말이 비처럼 가늘게 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숙소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군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굽이 닳아 엽선이 일어난 오래된 군화였습니다. 끈을 1번, 2번, 3개 조여 묶었습니다. 발목을 죄는 감각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현장 초입 타워 크레인이 낮게 포효했습니다. 나는 1층 슬래브 주변의 안전 펜스를 점검하고 버팀목을 손바닥으로 밀어보았습니다. 차가운 철의 감촉이 손바닥 피부를 깨웠습니다. 태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예, 기계가 먼저 깨어나서요. 안전 담당 영철이가 웃으며 헬멧을 툭 쳤습니다. 웃음 끝 냄새는 커피였고 입김이 흙먼지 사이로 길게 흩어졌습니다. 아침 8시 도시가 제대로 깼을 즈음 골목 끝에서 버스들이 뒤엉킨 공기를 토해내며 강변북로 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쉬는 시간 나는 컨테이너 뒤편 그늘에 쪼그려 앉아 군화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밑창 한쪽이 들떠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스며드는 미세한 공기, 그 불안정함이 내 삶 같았습니다. 버텨라. 아직은 더 가야 한다. 점심즈음 아들 민호가 근처로 온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현장 인근으로 회식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점심이나 같이?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 혹시 우리 팀이랑 마주치면? 으로 시작했다가 지워진 흔적처럼 어색한 말줄임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 앞 정류장. 버스가 서고 말끔한 셔츠에 얇은 패딩을 걸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호가 보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번들거리는 이마, 손목에 번쩍이는 시계. 그는 내 쪽으로 반 발짝 오다가 함께 내린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래. 일찍 왔네. 그가 내 군화를 한번 내려다보고 내 작업복 어깨에 묻은 페인트 자국을 스치듯 훑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불쑥 물었습니다. 민호 씨 아는 분이세요? 아, 예. 저희 현장 어르신분들. 짧은 머뭇거림. 그 순간 목구멍이 꽉 막히며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내 손등의 흙먼지가 갑자기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따가움은 흙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말 때문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가봐라. 점심 맛있게 하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동료들과 함께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구두가 보도블록을 일정한 박자로 두드렸습니다. 내 군화 밑창에서 미세하게 껄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괜찮다. 원래 이런 거다. 체면이 먼저인 나이들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속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허기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태수 형, 점심 드셔요.
예, 먼저 드세요. 금방 갑니다. 식판에 미역국을 붓고 앉자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사각사각 그릇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이 올라오며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내 옆자리 막내 인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군화 진짜 오래됐네. 군대 때 쓰던 거예요? 응. 버릴 때를 놓쳤지. 발이 먼저 알겠지. 막내가 웃었습니다. 오후 작업 중 현장 소장 최영딸이 SUV에서 내려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는 안전펜스를 발끝으로 툭 치고는 우리를 훑어보았습니다. 이 버팀목 왜 이렇게 빽빽해? 미적거리면 돈만 더 든다고 수차례 말했잖아. 안전 기준대로 했습니다. 기준. 기준만 들이대다 현장 멈추는 게 제일 비싼 기준이야. 알았어? 그의 시선이 내 군화에서 잠시 멈췄다가 비웃듯 미끄러졌습니다. 무엇인가 바닥을 밟는 듯한 둔탁한 어감이 말끝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 일지를 덮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일 VIP들 온다. 보여주는 날이야. 작업복 좀 그럴싸하게 하고 쓸데없이 버팀목 세우지 말고, 알았지? 그림이 중요해. 그림이 안전보다 중요하다니 저 인간은 늘 그래. 속으로 씹어 삼켰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무렵 민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바빠서 먼저 올라갑니다. 문장엔 마침표가 없었습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3초 정도 바라보다가 그래. 푹 쉬어라. 라고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컨테이너 천장이 바람에 약하게 울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낮에 아들이 내뱉었던 동네 어르신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지만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음을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동네 주민센터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새로 뽑힌 구청장이 현장을 둘러본다며 공사 관계자와 인부들까지 불러 모은 자리였습니다. 노란 등을 달아놓은 강당 안에는 떡과 막걸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구석의 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시멘트 가루가 아직 덜 씻겨나가지 않아 컵을 쥘 때마다 거친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계셨네. 태수 씨. 소장 최영딸이 번들거리는 명품 구두를 질질 끌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구청 직원 몇 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거칠게 툭 치더니 구청 직원들을 향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현장 최고 고참이에요. 태수 형님, 그런데 뭐. 평생 막일만 해온 분이죠. 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구청 직원들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막일이라 맞지. 그게 내일이니까. 구청장이 나를 보며 잔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소장이 재빨리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그냥 평생 현장에서만 해온 분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성실하게 일만 하시는 분이죠. 성실한 게 최고지요, 허. 구청장이 어정쩡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스쳤습니다. 관심 없는 눈빛들이었습니다. 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막걸리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쓸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원래 이런 자리에서 난 이런 역할이지. 뭘 기대했나? 1시간쯤 지났을까?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내가 나가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민호였습니다. 아버지. 응, 민호야. 오늘 구청 행사 계셨다죠? 제 상사분이 전에 길에서 뵌 현장 어르신을 오늘 행사에서 뵀다네요. 민호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리에 굳이 나가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이 없으세요? 아니야, 그냥 불러서 갔었어. 앞으로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 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직장에서 입장이 좀. 민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알겠다. 그럼 일찍 들어가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군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낡고 더러워진 군화. 민호가 어렸을 때는 이 군화를 신기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게 현실이야. 소장도 그렇게 보고 아들도 그렇게 보고 컨테이너로 돌아가는 길, 동네 길가에 켜진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림자 속 군화가 유독 커 보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뭘 바라겠어. 컨테이너에 들어가 군화를 벗었습니다. 밑창에 갈라진 틈이 더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본드를 꺼내 발라보려다가 그냥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겠지. 소장은 날 무시하고 민호는 날 부끄러워하고 전기 히터를 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귓속에서는 오늘 강당에서 들었던 웃음소리들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내 자리야. 여기서 조용히 살다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도 없으니까. 밖에서는 바람이 컨테이너 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단조로운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나는 여전히 그 낡은 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아무도 그 군화의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소장의 무시, 아들의 부끄러움, 그리고 내 체념. 모든 것이 그대로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체념이라는 것이 때로는 편안한 침묵처럼 느껴지기도 했으니까. 일요일 아침 현장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나는 컨테이너 앞에 앉아 낡은 군화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군화 밑창은 벌어진 틈새가 흙먼지를 머금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본드를 꺼내 조심스레 바르자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끝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붙잡고 있어야 하나. 다 닳아버린 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지금 내 꼴이지. 그때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태수 씨?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단정히 걸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햇빛에 드러난 옆얼굴엔 잔주름이 깊게 패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잠시 그녀를 바라보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주 씨? 맞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태수 씨. 이선주. 그 이름이 내 기억 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파병 시절 야전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간호장교였습니다. 부상병들을 들것에 실어 나를 때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큰 힘이 되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서 뭘? 근처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혹시나 해서. 그녀는 내 앞까지 다가와 군화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가죽 위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걸 아직도 신고 계시는군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군화를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뭐? 아직 신을 만하니까요. 선주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수 씨는 그때 일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는 잠시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때가 언제 말씀이신지. 군에 있을 때요, 우리 같이. 선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때 말씀이시군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철근 사이로 스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이 필요해서요. 먹고 살려면. 하지만 태수 씨는 그녀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이게 내 일이고 내 삶입니다. 선주의 눈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선주 씨,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나를 그저 막일꾼으로 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선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럼 연락처라도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선주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받아든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태수 씨. 선주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군화끈을 조여 묶었습니다. 발목이 세게 죄어오며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지금의 나는 그저 이 낡은 군화처럼 닳고 다른 존재일 뿐이야. 바람이 다시 철근 사이를 스치며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본드 냄새가 차갑고 씁쓸하게 코를 스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었고 철근 더미 위에 덮어둔 비닐천이 산란하게 흔들리며 철골을 툭툭 때렸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팔을 접은 채 멈춰 서 있었지만 쇳덩이 전체가 바람결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컨테이너 앞에 서서 묵묵히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불길한 진동이 발끝에서 다시 느껴졌습니다. 철근 이음새를 손바닥으로 눌러보니 금속이 서로 마찰하며 거슬리는 감촉이 미세하게 전해졌습니다. 분명 어딘가가 버티지 못하고 있다. 그 순간 소장 최영딸이 구두를 반짝이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늘 구청 점검단이 온다며 새 양복을 입고 있었고 현장을 두리번거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여기 버팀목 2줄 빼. 너무 빽빽하면 답답해 보인단 말이야. 사진에 안 나와. 소장님,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어제도 균열이. 위험. 맨날 그 소리야.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얼른 치워. 작업자들의 얼굴엔 난색이 번졌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가 이내 풀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현장은 점점 분주해졌습니다. 젊은 인부들이 철골을 타고 올라가 철근을 배치했고 레미콘이 뒤로 물러나며 삐삐 경고음을 길게 느렸습니다. 양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연속으로 튀며 금속성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거푸집 틈새로 스며든 바람은 낮고 길게 휘파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나도 모르게 눈썹 사이를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 깊은 데서 둔탁한 웅음이 울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몸을 뒤틀며 숨을 고르는 듯한 낮고 무거운 진동이 발바닥으로 번졌습니다. 방금 진동 느꼈어? 바람 때문이겠지. 계속해. 누군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내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순간 상층에서 쾅 하고 둔탁한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어지는 금속의 삐걱거림, 거푸집 판넬이 한쪽으로 쏠리며 끼익하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흙먼지가 폭발하듯 솟구쳐 시야가 하얗게 덮였습니다. 멈춰. 안에 사람 있어. 작업자들의 절규가 뒤섞였습니다. 위쪽에서 철근 다발이 흔들리더니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금속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쾅 하는 충격음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출구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누군가는 서로를 밀치며 뛰었습니다. 욕설과 비명이 뒤엉켰습니다. 나는 먼지 속에서 허우적대며 시야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흙먼지가 목구멍을 파고들어 기침이 터졌습니다. 어느 순간 들것처럼 길게 뻗은 철근 밑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살려줘. 나는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니 거푸집 아래쪽에서 작업복 소매가 바깥으로 비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갇혔다.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먼지가 귀 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땅속에서 또다시 낮게 끙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조물이 더 내려앉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고함쳤습니다. 119 불러. 빨리. 안에 아직 있어. 2명이야. 그러나 누구도 안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깥쪽으로만 몰려갔습니다. 나는 무릎을 굽힌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발끝은 안쪽을 향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철골을 휘젓자 거푸집 위쪽에서 끼익하는 신경질적인 비명이 길게 울렸습니다. 쇠조각 하나가 떨어져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먼지 속에서 무너지는 그림자가 발밑까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지금 숨을 죽인 채 2번째 붕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먼지 구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재처럼 흩날리는 콘크리트 가루가 코와 입을 막아 숨쉬기가 버거웠습니다. 바람이 일 때마다 시야는 하얗게 번지고 금속이 비명을 지르듯 울었습니다.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바닥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여기 도와줘. 나는 얼어붙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나도 못 나온다. 구조대가 곧 올 거다.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계산은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발이 먼저 바닥을 박차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미쳤어. 들어가면 안 돼. 뒤에서 누군가가 내 팔을 붙잡았지만 반사적으로 털어냈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몸은 이미 무너진 틈새로 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눈을 따갑게 찔렀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귀는 놀랍도록 선명했습니다. 철근이 삐걱대는 방향, 어디가 가장 위태로운지, 어떤 틈이 마지막까지 버티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이 위험하다. 왼쪽은 아직 버틴다. 저 틈으로 들어간다. 나는 무릎과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낮게 기어갔습니다. 철편이 팔을 긁어 피가 번졌지만 감각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오직 눈앞의 미세한 움직임, 흙먼지 속에서 꿈틀대는 손끝만이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조금만 버텨. 내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의식하지 못한 채 흘렀습니다. 어깨로 철근을 밀어내며 틈새를 넓히려 몸을 비틀었습니다. 척추가 삐걱대는 듯 소리를 냈습니다. 손끝이 누군가의 소매에 닿았습니다. 젖어있는 작업복 천이 손바닥에 걸렸습니다. 나는 잽싸게 움켜쥐고 몸을 뒤로 당겼습니다. 괜찮아. 널 빼낼 거다. 상체가 드러나자 청년의 얼굴이 먼지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치켜떠져 있었고 호흡은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나는 그의 헬멧을 바로잡아 턱끈을 조이고 그의 목 뒤를 받쳤습니다. 숨 짧게 쉬어. 고개 낮춰. 말은 자동처럼 흘렀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업던 그때와 똑같이 밖에서는 사람들의 고함이 이어졌습니다. 줄 갖고 와. 저기 아직 1명 더 갇혔다.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붕괴의 압력이 어디로 몰리는지, 버티는 철근이 얼마나 남았는지 숨소리와 금속음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라인은 아직 버틴다. 하지만 오래 못 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호흡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지만 몸은 하나하나 익숙한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헬멧을 눌러 쓰고 군화끈을 발목까지 단단히 조였습니다.
낡은 밑창이 바닥을 찍는 순간 쩍 벌어진 흙더미 사이에서 작은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몸속에서 살아난 듯 했습니다. 살아있어. 조금만 버텨. 나는 청년의 몸을 바깥쪽으로 조금씩 끌어내며 더 깊은 쪽에서 또 다른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한 명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목구멍을 긁었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지 속에서 청년 하나를 끌어내자 바깥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그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내 귀에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 아주 약한, 끊어질 듯한 목소리. 깊은 틈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무릎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흙먼지가 물처럼 일렁이며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아직 한 명이 더 있다. 나는 몸을 낮추고 좁은 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철편이 팔뚝을 긁으며 찍하고 베어냈습니다. 피가 따끈하게 흘렀지만 감각은 이미 잊혀졌습니다. 오직 저 안에 있는 미약한 숨결에만 의식이 쏠렸습니다. 조금만 버텨. 내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먼지가 폐 깊숙이 달라붙었습니다. 기침이 터져나왔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나는 철근 2개가 교차된 지점을 팔꿈치로 밀었습니다. 척추가 비틀리며 뚝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상부에서 바람이 크게 휘몰아쳤습니다. 쾅! 거대한 충격과 함께 철골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먼지가 폭발하듯 솟구치며 시야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귓속이 울리고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팔을 벌려 상체를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곧 무게가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진다. 철편 하나가 헬멧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눈앞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머리가 울리며 방향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태수 씨, 나오세요. 더는 못 버텨요. 바깥에서 누군가 절규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쇠조각이 귀 옆을 스치며 떨어졌습니다. 나는 몸을 더 깊이 낮췄습니다. 그때 손끝이 누군가의 신발코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모아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상단에서 또 한 번의 금속성 비명이 터졌습니다. 기익! 이어서 거푸집 판넬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철근이 마치 낙엽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철편이 어깨와 등을 덮쳤습니다. 숨이 한순간에 막혔습니다. 폐가 눌리며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끝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손끝만이 여전히 신발코를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으면 이 아이도 죽는다. 그러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짓눌렸고 발목은 철근 틈에 갇혔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귀에는 심장의 북소리만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거지? 과거의 영광? 웃기지 마.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먼지 속에서 빛이 가늘게 흘렀습니다. 그 빛마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의 고함이 멀게
아주 멀게 들려왔습니다. 줄 당겨. 더 세게. 안에 아직 있어. 나는 마지막으로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숨이 끊어질 듯한 순간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태수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환청처럼 들린 그 목소리는 어제 만났던 선주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검게 잠겼습니다.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쇳덩이 무게가 어깨와 등을 눌러 숨은 점점 얕아지고 끊겼습니다. 귀 속에선 피가 솟구치듯 웅웅거렸고 눈앞의 빗줄기는 모래알처럼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손끝에 잡힌 발목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내 소나기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내 안쪽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모래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곳, 쓰러진 누군가를 등에 업고 달리던 순간 심장을 찌르던 총성, 그 모든 기억이 내 몸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태수 씨, 아직 살아있어요. 버텨요. 먼 발치에서 들려오는 외침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동시에 무언가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굵은 밧줄이 철근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줄 던졌어. 매듭 묶어. 나는 온몸을 비틀어 밧줄 끝을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은 피로 미끄러웠지만 손가락뼈가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모아 발목에 매듭을 걸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클로브 히치, 볼린 매듭. 몸이 기억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잡아. 지금 당겨. 외부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곧 강한 힘이 줄을 당겼습니다.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철편이 더 깊게 내려앉으며 폐를 압박했습니다. 숨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안 돼. 지금 놓치면 둘 다 죽는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힘을 손끝에 모아 발목을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동시에 허리에 걸친 줄을 내 몸에 감아 고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외부에서 동시에 힘이 실렸습니다. 쇠조각들이 쏟아져 내리며 귀 옆을 스쳤습니다. 나는 압박에 비명을 질렀지만 동시에 몸이 바깥쪽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먼지 속에서 두 사람의 몸이 동시에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청년의 몸은 로프에 매달려 끌려갔고 나는 흙더미 위에 고꾸라졌습니다. 숨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공기가 폐로 밀려들어와 가슴이 화끈거렸습니다. 눈앞은 아직 흐릿했지만 하늘빛이 보였습니다. 살아있다. 두 명 다 살아있어.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주위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내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누운 채 여전히 소나기에 남은 피와 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자 구급대원들이 청년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인부의 가슴이 들썩이다가 이내 약한 숨결이 되살아났습니다. 순간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졌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다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목을 보니 오래된 흉터가 흙먼지 사이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외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그저 성실한 막일꾼 정도로 여겼던 그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로프를 매듭 지을 때의 손놀림, 무너지는 잔해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생명이 걸린 순간에도 정확한 판단을 내렸던 것들이 그들의 뇌리에 각인된 듯 했습니다. 나이 든 반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다녀본 그도 방금 목격한 것이 범상치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인부들은 내 손목에 난 오래된 흉터들을 힐끗거렸습니다. 소장 최영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굳이 답을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향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내 얼굴, 찢어진 작업복, 그리고 여전히 발목을 감싸고 있는 낡은 군화. 하지만 그들이 보는 건 더 이상 그냥 막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먼 발치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한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흰색 코트를 걸친 채 얼굴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선주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구조된 청년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나를 번갈아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구조된 청년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나를 번갈아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주의 눈이 내 상처난 손과 팔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가져왔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주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묵묵한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더는 모든 것을 숨길 수만은 없다는 것을. 멀리서 또 다른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시선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궁금함과 존경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사흘 뒤 현장 사고는 이미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현장 붕괴, 시민 2명 극적 구조. 아침 신문마다 비슷한 제목을 달고 있었고 방송에서는 무너진 잔해 속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나오는 내 모습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화질 속에서도 내 얼굴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현장 인부의 용기 있는 구조 작업이라고만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군가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 로프 매듭법,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잔해 속에서 저런 침착함은 군인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다. 손목에 보이는 흉터들도 심상치 않음. 댓글들이 꼬리를 물고 달렸습니다. 추측과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호의적이었지만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낡은 집방 한켠에서
붕대를 갈아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팔의 깊은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고 어깨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라는 선주의 권유도 계속 미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찍힌 사진들이 문제였습니다. 손목과 팔뚝에 새겨진 오래된 흉터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흉터들을 본 사람들이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송태수 씨 댁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번 구조 사건과 관련해서 짧은 인터뷰가 가능하실까요?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존경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예리한 직업 정신도 엿보였습니다. 전화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뵐 수도 있습니다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화로 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렸습니다. 당시 어떤 기분이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냥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프 매듭이나 구조 방법이 상당히 전문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혹시 관련 경험이 있으시는지. 나는 잠시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에 군에 있었습니다. 파병도 나갔었고요.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별것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라고. 영웅은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자는 더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부끄러워하며 말을 아끼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사회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붕괴 현장 구조자, 그냥 해야 할 일 했을 뿐. 기사는 짧았지만 내가 군 경험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한 군 경력을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표창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숨기려 했던 과거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구청 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을 비롯해 구청 관계자들, 보훈처 직원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인부들도 와 있었습니다. 뒷자리에는 일반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민 표창장, 송태수, 시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시민의 생명을 구조한 숭고한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단상으로 올라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나는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존경과 기대가 담긴 시선들이었습니다. 강당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피하다고만 여겼던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낯선 듯 했습니다. 나는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그냥 눈앞에서 누군가 위험에 처한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용기가 무엇인지, 내 시선이 아들에게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묘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들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 너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강당 밖으로 나오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나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걸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아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아빠일 뿐이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숨결과 청년의 되살아난 심장 박동을 떠올리면 이 모든 것이 값진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지 며칠 뒤 나는 아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와 아들로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아빠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창피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빠가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나는 아들의 손을 덮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것도 그냥 내가 느낀 솔직한 마음이었잖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내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현장에서 만난 최영달 소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거친 모습과는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동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소장님, 나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냥 막일꾼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영웅이었어요.
그런 분을 몰라보고 영웅은 무슨.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웅이라면 애초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겠죠.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했겠고. 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의 부실한 안전관리를 떠올린 것 같았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일 없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팔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수 형? 젊은 인부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전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안전교육 철저히 할 거야. 소장이 모든 인부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태수 씨 같은 분이 다시 위험한 일 안 하셔도 되도록. 인부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 속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나는 혼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구조된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은인이시죠? 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깨어나서 첫마디가 아저씨는 괜찮으시냐고 묻더군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남을 걱정해 주신 분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다시 깊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수 씨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영웅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웠지만 사람들의 진심만큼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빠 생일 선물이요. 늦었지만 내 생일은 이미 2달 전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값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시간 잘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시라는 의미로요. 나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먼 나라의 전장에서도 이런 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구한 생명들, 나를 이해해준 아들, 반성하며 변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이웃들.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용서와 존경, 그 두 단어가 내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